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노동은 숭고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자, 이 노동절인 오늘 우리 국내 최초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노동조합이 출범했답니다. 20살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그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초대 위원장이 된 이은하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하얀 속옷이 피에 젖어서 까만 잉크색이 될 때까지 고문을 당한 차명숙 씨. 네, 5.18 당시 가두방송 담당했던 분이죠. 무려 38년 만에 이 가슴 아픈 고백을 하고 나서신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외신을 통해서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평가 들어보겠고요. 정상회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여러 여론조사들의 결과 종합해서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요. 오늘 국내 최초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노동조합이 출범했답니다. 20살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이런 이 설립 선언문의 문장이 참 와닿는데요. 자,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이은하 위원장을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고요? 네, 오늘 선출회를 통해서, 네. 언제 특성화고를 졸업하셨어요, 이은하 위원장은? 네, 저는 이제 올해 2월에 막 졸업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공적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 처리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공했던 거랑 일치합니까? 아니요, 저의 전공이랑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인데. 그래요. 네. 네네. 자,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실습생 신분으로 사실상은 노동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당하고 이런 건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노동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도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봐왔던 것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부터, 예. 주변 친구들부터 저까지 이제 수많은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저희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예. 기관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계약직은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학교에 있을 때는 그나마 학교나 이제 교육청 같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저희는 혼자서 이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저희 같은 이제 학생들을 딱 모아서 함께 연대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졸업생 노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의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달아 터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움받을 수 있는 단체가 사실상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 사건들도 이제 발화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렇군요. 누구든지 대학을 졸업했건 누군 간에 첫 직장에 들어가면 다들 힘겨운 일을 겪습니다만,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더 어려움을 겪나요? 네, 제가 경험하기로는 고졸 출신 이제 노동자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컨대 어떤 부당한 대우들이요? 일단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겪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를 포함해서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 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화학 전공을 했던 조합원은 심지어 관련 분야에 모집을 해서 입사를 했으나 설비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무보조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주차 관리 업무를 시키는 등의 전혀 관계없는 업무 배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회계를 전공했으나 지금 민원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몇 년 배운 거 뭐 얼마나 배웠겠어 하면서 아무 일이나 시킨다 이런 거로군요.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고졸 출신 하면서 붙는 수많은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고, 심지어 이거를 아예 체계부터 차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급 체계를 아예 고졸 직급, 대졸 직급으로 나눠서 승진 체계에서 임금에 처음부터 차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발언이요.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는데 막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신체 부위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만지면서 딸 같아서 그래, 아들 같아서 그래, 막 어려서 이뻐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저희한테 그래서 어디 신고할 때면 해봐 하는 등 자기가 이제 고용권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말했던 연봉 차이부터 시작한 체불이나 장기간 노동인데요. 이제 직업군으로 보니 간호조무사를 준비했던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합은 고졸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70%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았고요. 같은 직장 내에 뒤늦게 들어온 대졸자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에서 추가금을 더 얹어준 월급을 받는 등의 처음부터 이렇게 학력으로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다른 사례는 격리직, 사무직을 맡았던 조합원은 주 6일 8시간, 9시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140만 원을 주었습니다. 네. 현재 재학 중인 동일 업무를 하는 알바생에게는 주 5일 7시간, 8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140만 원을 동등하게 주는 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급부터 이제 노동 시간까지 차이가 있는데도 임금을 똑같이 주는 경우죠. 그렇군요. 특성화고 졸업생, 고졸이고 나이도 어리고 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함부로 막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자, 이제 노동조합은 어떤 활동을 첫 번째로 하실 건지 한 말씀만. 저희 이제 노동조합은 내일 성립신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성립회의를 진행할 제가 이제 위원장을 뽑히게 되었고, 내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크게 주력한 사업인데,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환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건이 계속 있어 왔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근로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측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은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고 정부와 교섭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앞으로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또 응답을 하게 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이은하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시내로 기원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원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네, 5.18 배경으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 중에서 이 가두방송 부분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박신의 역할을 맡은 영화배우 이요원 씨의 목소리였죠. 자, 그 당시 실제로 광주 거리에서 가두방송을 했던 차명숙 씨, 현재 대구 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얀 속옷이 까맣게 되도록 고문당했다. 네, 그런 내용을 밝히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직접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차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얀 속옷이 까맣게 되도록 고문당했다는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무늬가 있고 뭐 그런 옷이 아니라 하얀 이제 이렇게 속옷을 입는데 예. 등을 무지무지하게 때렸죠. 예. 그래서 이제 상무대에서 고문 이렇게 많은 두드러 맞고 구타를 당하고 광산경찰서로 왔는데 엎드려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안 계시는 조아라 회장님, 이심 총무님이 왜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새까맣게 먹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머리 위에. 예. 그래서 떠들어 보니까 살이 이렇게 불어 터가지고 이렇게 터졌어요. 살이 다 터졌다. 예, 터져서 그게 이제 피가 검정물을 입힌 거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서둘러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예, 예. 뭐 어깨도 탈골이 되고 어깨도 탈골. 빠져서 예, 어깨 이게 축지라고 그러나요? 탈골이 돼서 뭐 한 2년 정도 등 뒤로 어깨를 올릴 수 없고 예. 뭐 그런 가혹행위에 고문이 가해졌죠. 예. 그렇게 고문을 다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한 기간이 총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저희가 7월 한 7일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 마무리를. 하고 또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아마 그때쯤 마무리가 돼서 이제 미결, 접수를 하는 것 같아요. 미결수로요. 체포된 거는 5월 20 며칠이었죠? 저희가 21일 1차 방송을 하면서 1차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정도 제가 병원으로 가 있었던 건데 우리가 시간 개념과 날짜 개념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조사 끝나는 7월 27일까지 2달 동안을 계속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신 겁니까? 한 3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저녁에 놔뒀다 그 이튿날까지 조사를 받고 상무영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무영장에 있었을 때는. 네. 자. 대부분 여자들 이제 광산경찰서로 이제 이렇게 일부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훈방조치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한 30명에서 그렇게 이제 광산경찰서에 수감이 돼 있죠. 네. 38년이 흐른 어제 이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강주 교도소 안에서 제가 굉장한 강주 교도소 측에서 저에게 다시 어떠한 행위를 한 거죠. 네. 뭐 수갑을 채우고 다시 혁주를 채워서 사형수들이나 또 어떤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걸 채워서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대로 독방에다가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 씻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래서 제가 왜 한 며칠은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예. 어떤 제가 이제 큰 개를 보면 도살 개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목줄이 내 허리에 묶어 있었지. 저희가 저렇게 밥그릇을 먹을 때 힘들어 하는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수갑에다가 혁시갑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그걸 채우면은, 이게 숟가락을 손으로 숟가락질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5cm 정도의 이렇게 쇠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25cm 정도. 그래서 숟가락을 뜨면 고개도 같이 동시에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해야죠. 앉아서 그대로 오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 그대로 자야 되고, 옆으로만 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자에게 그런 가혹행위를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더욱더
말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과연 알겠습니다. 기록이 됐고 알 수 있을까? 네.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문제를 계속 제 자신에게 던졌고요. 조사 과정에서 또 교도소에서도 네. 그렇게 네. 가혹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당시 19살이셨다고요? 네, 20살이니까 이제 만으로 치니까 만 19살이었죠. 그런데 가두 방송을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16일부터 17일, 18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다. 예. 꼬맹이들, 뭐 어르신들 예. 다 다니면서 18일 날 오전에 많은 부상자가 나서 트럭에 실려가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바퀴에 이렇게 빨간 거가 이렇게 묻었을 때, 아, 저거 페인트인가? 페인트일 거야. 근데 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거 우리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 그게 피였던 거죠. 저희는 페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런 과정을 보면서 또 따라다니고 같이 보고 물도 떠다 드리고 뭐 밥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예. 그렇게 계속 움직였었어요. 예. 19일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이 타면서 또 신문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화가 자유롭지 않으면서 알려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앰프와 이렇게 방송이 아니고요. 네. 알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대화가 됐었어요. 예. 방송은 아닙니다. 알려야 된다라는, 20명, 30명, 50명, 그렇게 모였었었죠. 예. 여성부, 남성부 다. 예.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 합류하셔서 시민들한테 네. 진실을 알리자는 몫을 담당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 또 환자들 간호하다가 체포되셨고 그 모진 고문 당하고 10년형을 군사법정에서 받으셨는데 그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7가지 정도였어요. 계엄군, 선동죄, 유언비어, 고음갈, 아주 굉장히 많은 제목이 많았습니다. 네, 그게 포고령, 아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포고령에 알겠습니다. 예. 그때 그 모직에 고문당하신 후유증은 혹시 지금까지 없으세요? 건강하십니까? 저희가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면증이 있고요. 예. 자다가 일어나서 이쪽에서 저쪽 가서 저 혼자 스스로 악을 쓰고 고래감을 치고 가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힐링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가끔 모여서 이렇게 서로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김소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거기에서 잤는데, 제가 저쪽에서 잤는데 저쪽에 앉아서 보따리 5보따리를 싸줬는데 왜 나한테 달라가냐고 악을 막 썼나 봐요. 네. 다 우리 그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7명이 일어나서 이렇게도 잠을 못 자는구나 네가. 네. 그래서 붙잡고 울었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달래가면서 가야 되는. 네. 네,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그냥 많은 여성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부상당한 여성들은 더 힘들어요, 지금. 예. 지금까지 그 어떤 그 가해자 누구한테서도 사과나 이런 거 받으신 바 없죠? 없습니다. 그 사과를 받지도 않았겠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 강주 쪽에 우리 올 가족도 그러지만 수많은 그때 당시에 강주 시민이 100만이었다면 다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피해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렇지만은 가해자는 없지만은 가해자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저희 때가 못 된다면 또 다른 후대들이 계속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예. 예. 제가 용기를 좀 내본 겁니다. 이렇게 고문당하고 가혹행위당하고 교도소에조차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신 것은 뭔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할 걸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 아닐까요?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38년 동안도 어쩔 때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을까,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그냥 묻혀지겠지, 그러한 그 포기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네. 정말 더 많아요. 예. 진짜 더 많아요. 지워버리고 싶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제일 큰 정신적인 고통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죠. 네. 같이 사는 가족에게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가족도 힘들죠. 그렇죠. 정말 힘들죠. 우리 친정이나 뭐 가족, 내 아이들 내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죠. 이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여긴 좀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크게 그래도 생긴다라는 그 자체는 희망적이고요. 네. 또 얼만큼 기록이 잘못됐든 잘 기록이 됐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더 밝혀나갈 수 있을지. 네. 사실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지요. 네. 네, 사실은 더 큽니다, 마음이. 그래도 응원은 해야겠죠. 응원해야죠. 응원하고 또 바라야겠고. 그렇죠. 앞에 사시는 분들에게 용기는 줘야겠지만 그냥 항상 그렇죠. 저희 마음 속에서는 너무 오랜 세월 묻혀 있었기 때문에 참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어쨌든 그렇네요. 아무튼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지금 생긴 겁니다. 우리 차명숙 그렇죠. 대표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참 오랫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저희들이 돌봐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대구 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 맡고 계신 차명숙 씨였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시사잡기 2부,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뉴스 사이다로 출발합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오늘 그 확성기 철거가 가시화가 됐죠? 예, 판문점 선언에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철도나 도로 연결 이런 거는 대북 제재하고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연동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그렇죠. 당장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확성기 건인데, 네. 판문점 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네. 수단을 철폐. 그러니까 확성기를 철거한다는 거죠. 그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이걸 비롯한이라고 해서 꼭 집어서 이걸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터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동안 이 확성기 방송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상징성이 워낙 강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북 방송이라는 게 우리 체제 선전 플러스 북한 비난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대남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군 당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부 전선 경기도 파주 쪽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예. 지금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철거된 확성기는 스피커 32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파거리, 이 소리가 들리는 게 한 10에서 20km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정상회담 이전부터 일단 방송은 중단돼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방송은 중단했어요. 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고요. 서로 이제 방송을 멈추고 있다가 이번에는 아예 시설까지 철거한다. 예.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중단됐다 다시 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63년에 시작이 됐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중단, 안 좋아지면은 재개. 예. 계속 반복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플러스 시설도 철거했는데 2016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그렇죠.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해가지고 최근까지 가동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장비까지 다 뺀다. 네. 그런데 그다음 이제 전단 살포가 또 판문점 선언에 꼭 집어서 지적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전단 살포는 최근에는 군이나 정부가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민간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불법도 아니에요. 우리 예. 법에 따르면은. 예. 그래서 정부는 오늘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 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이제 통일부 당국자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예. 보면은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예. 밝혔어요.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협조가 안 돼서 민간단체가 우린 전단 계속 살포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이제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합동 대처. 이게 이제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에요. 예. 일단 대북 전단 살포는 불법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김정은 싫다. 뭐 본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예. 표현의 자유죠. 근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분위기 좋을 때는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예. 보통 보면은 이 풍선에 가스, 헬륨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스 기구의 뭐 허가가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좀 단속을 했었어요. 편법적으로 한 거죠. 예. 이번에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협의가 잘 안 된다면은 음흠.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대처라는 의미가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막 법정 공방으로 가고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게 대승적인 협의가 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 협조로 일단 좀 해보고 그렇죠. 혹시 좀 그래도 강행하겠다 그러면 조금 좀 막아도 보고. 네, 과거에 했던 게 예. 이제 뭐 이게 뭐 가스 주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스를 예. 다루는 자격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좀 막았었거든요.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이시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 정리해야죠. 그렇죠. 뭐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이제는 세기적인 그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기적 이슈. 네. 이게 북미 정상회담도 바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유력지들이 이번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나서 이 한반도에 찾아올 변화 그리고 그것이 세계 평화에 미칠 영향들을 이제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남았죠. 그 북미 정상회담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후속 보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여도 아니고 뭐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 4주 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그야말로 홍수 같은 그런 양의 기사들, 그다음에 기고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오늘은 일단 그 큰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의 외신들을 그 반응들을 골고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반도 주변 4대 국가,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공식적인 반응, 평가 먼저 짚어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 회담이 열리던 그 순간에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국과 북한 간에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전쟁이 종식되고 있다.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완전 비핵화에 고무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의 역사적 회담에 대해서 축하하고 싶다. 이런 반응했고요. 예. 백악관의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의 역사적 회담의 즈음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진정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요, 외교부에서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를 환영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여정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일본의 아베 총리,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는 회담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행보를 환영한다.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했고요. 프랑스 외무부 역시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이라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독일 외무부는 한국의 진지한 노력과 화해 단계 진입을 환영한다면서 이 대화가 실질적이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탈리아의 젠틸로니 총리,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27일 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프란체스코 교황, 남북 지도자의 평화를 위한 대담한 약속을 칭송한다면서 그렇게 이제 칭송을 보냈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진정성 있는 역사적 남북 대화에 찬사를 보낸다. 또 슈텔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반응이 거의 똑같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또 외교 관례상 네. 남들 정상회담 했는데 덕담의 성격이 다 덕담하죠. 네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정리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꽃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게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 넘나드는 장면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도보다리에서 상호간의 진지한 대화. 또 경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열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판문점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은 약간 미국하고 중국 간의 시각차가 미세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중국 먼저 보면요. 예. 리차청 이분이 리아오닝대의 과도기 국가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인데 일방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부족하지만 실행 여부는 남북 협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망 29일자 보도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요. 예. 왕성 지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선언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것은 북미 회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28일 중국 신문망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피터 브룩스 이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평화협정 서명보다는 세부 계획이 중요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27일 폭스뉴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죠. 남북 회담 결과의 실질적 내용은 다소 아쉽다. 이렇게 미국 공영방송이죠. PBS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봐서는 미국 쪽에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조금 좀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게 실망스럽다? 네.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두 나라의 지식인들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은 예. 뉴욕타임스의 평론가죠. 브렛 스테판스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들은 연출이 가능한 것들이다.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또 뉴욕타임스 27일자 신문에서 보였고요. 예. 오바마 정권 하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냈죠. 웬디 셔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포어 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요. 대화가 전쟁보다야 낫지만 지나친 기대는 피해야 된다. 강력한 검증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북핵에 대한 어떤 선언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역시 27일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말이야 맞는 말이죠. 네. 지금 달라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신중한 반응이네요,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 그룹 중에서는요,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신중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아주 깊이 해본 결과를 보면은, 예. 북한의 행동이 점점 구체화되고 선제적인 제안, 선언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또 그만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검증 조건, 새로운 눈높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북한이 한 뼘 한 뼘 고개를 내밀 때마다 미국은 한 뼘 한 뼘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쪽이? 뭐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외신들이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는지 다양한 매체들을 소개해드리는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그 북한의 핵 개발 일치에서 북한 측이 약속을 계속 어겼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똑같은 양상이 북한이 또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런 논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과거 그 1차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 내용을 먼저 파기한 쪽은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이었고요. 2차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회담 직후에 마카오 BDA 그러니까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그 불법 자금을 조사한다 이런 명목으로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전면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당시에 이제 부시 정부의 딕 체니, 럼스펠드 존 볼튼 이런 그 매파 인물들이었는데 예. 존 볼튼은 뭐 아직도 건재하죠. 자, 중국과 러시아 언론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미국 매파들에 대한 경계론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파격적인 메시지들을 선제적으로 꺼내 들어도 또 그럴 때마다 더 눈높이를 높여가는 것. 이게 이런 맥락에서 우려할 만한 일인데 예. 현재 뭐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미묘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신의 임기 안에 큰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경계해야 될 만한 네.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보수 강경파들이 그동안 북한을 대한 행동이 완전히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인데 반대로 미국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응원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제였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데 벤 카딘 의원이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 외교 행보에 고무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대북 외교를 추진한 공로 이것은 인정받을 만하고 만약에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그러면 업적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카딘 의원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팀이다. 아하. 우리는 한반도를 평온하게 진정시켜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외교적으로 큰 승리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간사가 네.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팀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예, 여야가 없는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야당하고 참 비교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좀 우려와 신중한 자세로 아직도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다. 네. 정말 달라지는지 잘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건 하나하나 다 지켜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다릴 예.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그 주권 행사자로서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야권 중심으로 해서 그 판문점 선언의 그 비핵화에 대한 대안 언급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이런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역시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역시 미국 내부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날 문제고 그렇죠. 네, 남북 정상회담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물꼬를 틀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여전히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타임스 28일자 보도 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이러한 역할론이 그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면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단계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했다. 핵 협상은 미국 대통령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핵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타결된다면은 그 무대는 북미 정상이라고 한국인들은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전문가들의 미묘한 시각차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 또 다른 나라 언론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뭐 일본 언론들도 뭐 많이 보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역사의 첫걸음이다. 이건 지지통신의 표현인데요. 예. 그런 표현으로 이제 회담 결과를 전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의 매체가 이번 남북회담을 알린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28일 조선중앙통신의 정상회담 보도 내용을 전했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 네. 그 다음에 러시아를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라는 신문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몽골에라는 제목 기사에서 이번 북미 회담의 장소가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담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이제 급속히 그 판문점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결정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싱가포르도 한번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었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 언론이 한번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Straits Times인데 만약에 이게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면은 샹그릴라 호텔이 될 것이다. 하하. 저는 이게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린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에 판문점을 언급했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유럽 언론들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인데 유력지입니다. 렉스프레스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또 다른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통일꾼.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말이 프랑스어가 뭐였냐면은 réunificateur, 이게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사람 이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불어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통일꾼 맞네요. 그렇죠, 통일꾼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꾼이라고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별칭이 과거에도 네고시에이터, 미디에이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다 또 하나가 넣은 셈이죠. 예. 이 주간지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전쟁 중인 양측 간에 다시 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는 극적인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독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주간지죠. 역시 슈피겔이 북한이 정말 항구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지는 일단 앞으로 몇 년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 김정은은 계속 북한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시 독일입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라고 하는 신문이 28일 보도에서 북한은 중국과 유사한 개혁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죠. 북한의 덩샤오핑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중도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 꼬리에레 델리아 세라라고 하는 신문인데 이 서울발 기사에서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벤츠를 타고 북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동할 때 검은 정장, 그다음에 빛나는 구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2명의 경호원들이 뛰면서 경호를 하고 있었고 차 주변에 쫙 서서 뛰었죠. 네. 예.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준비한 공동 식수,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꽃을 선물하고 어린이 가수가 축하 공연을 하고 굉장히 좀 상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런 상징적인 순간들이 이어졌다. 근데 하지만 30분간의 두 정상의 담소는 그동안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좀 재미있는 소식 전한 외신은 없습니까? 워낙 많아서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저녁 만찬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사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하나 이렇게 향해 있고 옆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파한대소하고 있는 사진. 예. 많이 보셨겠죠? 베스트 컷이라고들 많이 나왔죠. 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길래 이렇게 화기애애해야 할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간단하게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술로 우리 돈 5만 원짜리를 1달러로 바꿔서 다시 10달러,
그다음에 $100로 바꾸는 묘기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어서 좀 재미삼아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마술사가 이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지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의 한 인사가 5만 원권 지폐를 마술사에게 건넸고 예. 이 마술사가 이거를 이제 미국 돈 $1짜리 지폐로 그다음에 이걸 다시 $10로 그다음에 다시 $100 지폐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측의 한 인사가 북한이 저렇게 돈을 만들어내니 더 이상 수출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 농담에 빵 터진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제 웃었고 옆에서 같이 이제 다 같이 웃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장면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설명이 됐고. 그렇게 마술사처럼 돈을 계속 만들어내면 진짜 수출할 필요 없죠. 근데 네. 이제 그 농담에 함께 뻥 터진 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한 5시경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코란도 승용차와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편도 2차로 주행 중에 1차로로 가던 코란도하고 충돌을 했고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3m 밖고랑으로 이제 버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 버스에는 들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노인 14명과 운전자 등 총 15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어이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코란도 운전자 등 4명도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갔다고 하고요. 지금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전벨트를 안 하셨던 모양이네요. 15명 타고 가다가 벌써 8명 사망?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취약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자, 오늘 들을 뉴스 소리는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갔는지 들어보시죠.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지금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이제 갑질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답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조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답니까?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현민 전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 파일에는 유리컵이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어있는데 예. 이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조현민 전 전무는 뭐 이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라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나 협박 이런 것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그것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면세품 뭐 이런 얘기해서 탈세 뭐 이런 것도 수사를 합니까? 일단 오늘은 이 폭행 뭐 이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예. 이 어떤 그 탈세나 횡령 관련해서는 지금 관세청이 한진 총수 일가의 최근 5년치 해외 신용카드 내용을 이제 분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사용액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또 화제입니다. 이 해외에서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관세 누락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은 해외 사용의 액수가 0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조양호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역임하고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잦은데 그러니까요. 참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조사 범위를 법인카드까지 확대해서 개인카드가 아니라 이 법인카드를 쓴 거 아닌가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누가 사용했는지 그걸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용 법인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막 경계심을 가졌다라면
다른 방법을 썼을 수 있고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이건 같습니다. 조사가 좀 더 뒤에 봐야 알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이제 소리를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노동절 집회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 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 협회 속상하다. 부정이지 철폐 지금 당장 실현하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절 집회 소리로군요.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128주년 기념 세계 노동절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 규모 집회를 이제 열었고요. 이외에 전국 공무원 노조는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또 따로 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제는 노동절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이게 가장 화제죠.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절을 이제 뭐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일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하지만 이 수당조차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특수고용직처럼 이런 노동절과는 별 관계가 없는 상태인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유급휴일로 법상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부산의 이 시민단체들이 그 강제징용에 끌려간 노동자 동상,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충돌이 있다고요? 이 시민단체들이 만든 노동자상 건립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속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를 하려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걸 옮기다가 밤 10시 40분 정도부터 경찰과 대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45분 정도에 경찰이 이 노동자상하고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로 분리하고 이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어허.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령에는 영사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부산 동구청이 노동자상의 설치를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용산역인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산역에는 지난해 8월 12일에 건립이 됐는데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역은 일제시대에 부산으로 가는 기차의 출발지였기 때문에 당시 징용 대상인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강제 징용이 된 것인데,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지금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용산역은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근데 외교 공간 100m 이내는 아니고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부산은 지금 공간 100m 이내라서 지금 충돌이다. 알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 관계자들이 참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또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 지역화 과정에도 좀 유엔이 참관하고 검증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유엔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유엔 사무총장 쪽은 뭐라고 답변했답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꺼이 협력하겠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걸 승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게 승인이 되면 IAEA가 이제 사찰을 하게 되고요. 일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특별 사찰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점을 이제 양해를 받았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었는데, 즉 1차 북핵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특별 사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전했습니다만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지금 판문점이 가장 유력시되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직후에 트위터에 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올렸다는 건데요. 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이 되면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한 달 전에 이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라는 것이죠. 네.
미국 쪽에 돌발 변수가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걱정할 만한 요인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존 켈리 백악관 이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북핵 문제의 논의를 이제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주목해야 될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불화라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려고 한 것을 자신이 말렸다. 이런 얘기 이제 미국 정치권에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직 비서실장이?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렉스 틸러스 장관도 이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멍청이라고 해서 경질이 된 그런 상황하고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의 걱정 요인이고. 이란 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란 핵합의의 경우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비밀 장소에서 이란 핵 관련 문서 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증할 증거라는 것이거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하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이란 핵 합의에 어떻게 되느냐 이 향방에 따라서 북핵 논의에 간접적 영향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총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히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문제도 있고 중동이 다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큰 셈인데요. 이 미국의 지금까지 대외 정책의 흐름상 중동이 시끄러워지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 문제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쪽을 좀 방치하죠. 그렇죠.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들이 다 통제가 돼야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여러모로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또 긴급 여론조사들이 몇 건 행해졌죠. 자,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긴급 여론조사가 몇 건 있었죠? 네, 정상회담 직후에 실시가 됐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 정상회담, 이 우리 국민들 파격적이고 또 감동적인 장면, 바로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이 이 28일, 29일 실시된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28, 29일이면 네. 정상회담 바로 직후네요. 직후입니다. 예. 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 결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요. 예. 이 한길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이 28일, 29일 실시하고 30일 발표한 조사입니다. 전국 71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지난 27일 남북 정상, 두 정상의 만남이 이 오후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이 잘 되었다는 긍정평가가 10명 중 9명에 육박하는 이 88.4%로 나타났습니다. 이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7.7%에 그쳤는데요. 네. 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 선언문 내용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 연령 가리지 않고 그러네요. 12시간의 두 정상의 만남을 본 우리 국민들 여전히 그 감동이 가시지 않는, 이것이 사실일까 실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자체 조사고요. 네. 또 KBS, MBC도 긴급 조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유사한 결과로 대체적으로 80%가 넘을 정도의 과연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현실일까? 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뭐 실화냐 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조사 결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분석하는 저조차도 이 12시간의 만남 장면마다 여전히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응답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었죠. 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이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네.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정성, 신뢰하는 네. 정도. 하지만 질문은 한반도 비핵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물음에 대해 신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3명 중 2명 정도인 64.5%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을 내놨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과거 어떤 조사 결과에서 이처럼 신뢰도가 높았을까라고 되돌아보면 짐짓 어느 때의 조사인지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30%가 넘을 정도였고요. 비호감도가 20%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한 3명 중에 1명 정도 나타났는데, 아니 30%가 넘는 40%에 가까울 정도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이거는 처음이죠. 그럴 정도 나오는 거는. 이 정도 높은 정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변국의 지도자들과 관련된 호감도 조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예. 바닥이었었거든요. 예. 하지만 더 이상 북핵 위협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닌 이제는 길동무가 된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매우 높았는데요. 이 40대와 50대의 신뢰가 단연 높았습니다. 20대가 연령대별 신뢰도는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었고. 20대가 오히려 낮고 40, 50대는 높다. 네. 그걸 보면은 40, 50대의 경우에는 과거의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또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후 세대이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가까워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졌는데 20대의 경우는 잘 모를 겁니다. 가장 많이 노출됐던 경험들이 이 북핵 위협을 많이 느꼈던 것이 20대들이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 예. 실천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을 볼 경우에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20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도 신뢰도가 40.7%로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도 뭐 대폭 상승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죠. 네. 근데 그보다 더 뛰어올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과연 취임 1주년에 임박해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해 보더라도 취임 1주년에 임박해서 처음에서 이 80%가 넘는 지지율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 국정 수행 85.7%로 나타났습니다. 85.7. 그 이전 조사에서는 얼마였는데요? 네. 이 직전 조사에서는 정상회담 직전은 60%대 후반 정도로 나타났었거든요. 와, 그럼 갑자기 15% 이상이 뛴 거예요? 네, 15%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라고는 바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네. 예. 이 국정 수행이니만큼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내내 꼬리표가 달렸던 것이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씻어내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또 도보다리에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대화를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장면이 이런 대통령 지지율을 높인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주로 40대 수도권과 호남 이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도층은 좀 대통령 지지에 대해서 안보 의존도가 높은 중도 보수층에서는 이 지지할까 말까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난 이후에는 바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85%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 왜 그런 조사할 때 선생님의 이념 성향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뭐 나는 진보, 나는 중도, 나는 보수 뭐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보수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 엄청난 비중이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도의 지지율은 룰라 다 시우바. 룰라 대통령 기억하시죠? 브라질의 룰라 네, 대통령. 룰라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이 80%였거든요. 네, 그런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 어찌 보면 남북 관계가 이념으로 갈라놓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회담 한 번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이 우리 국민들 그동안 이
색깔론에 시달려왔던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워낙 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또 트럼프와의 말폭탄 뭐 이런 등등으로 긴장하다가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극적 반전을 이루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가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이 댓글이 달리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북한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지난해까지 핵을 가지고 이 국제사회를 위협해 왔는지 분명히 이런 길이 있거든요. 네. 이제는 이 길을 되돌린다면 아마 파멸뿐이지 그렇죠. 않느냐라는 댓글도 다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또 북한은 그런 핵 완성 선언이 대화를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은 고통은 사실 너무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몇 달 사이에 극적 반전에 국민들이 이제 환호하는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나요? 네,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각 정당마다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가 내놓은 조사인데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직후입니다. 28일, 29일 실시하고 30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18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이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8.8%로 60%에 육박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전에는 대략 한 50 정도였죠? 대략 50% 내외였거든요. 근데 거의 한 7, 8% 이상 뛰었다. 심지어는 40% 후반 조사 결과도 있었으니까 거의 8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었던 이벤트라면 정상회담 바뀌었거든요. 자유한국당 11%였습니다. 11%. 그 전에는 한 15 정도는 나왔었죠? 네. 6% 정도. 또 9에서 20%, 19에서 20% 가까운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물론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6.8%, 정의당 4.2%, 민평당 0.6%로 나왔고요.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조사 결과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상회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한 8% 이상 오른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한 5% 이상 떨어진 것 같고 네, 이 조사 결과 나머지 정당은 그냥 대충 비슷하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5월 초인데 선거가 6월 13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추세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같은 조사 기관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봤거든요. 정상회담 직전만 하더라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주로 경제를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제 문제의 현안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최대 이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41.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북미 회담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이슈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드루킹 댓글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개헌 국민투표 무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되고 있는 드루킹 댓글 사건, 지방선거 최대 이슈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심도는 9.9%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방선거에 대한 성격도 함께 물어봤는데요.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 국정 운영.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또 가을에 평양을 가는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나요. 이것 또한 그 원인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전에는 1등조차 하지 못하던 남북 문제, 북미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네. 이것도 획기적 변화인 거죠. 더 재미있는 조사 결과 말씀드릴까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려야 할지를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정치 이슈는 아니니까. 근데 선거 이슈는 아니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의 대답이 판문점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이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이게 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준다. 상당히 놀랍게 여겨집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배종찬 본부장 보시기에는 1주일, 2주일 지난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슈의 그 관심도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확산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관련되는 뉴스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계속 없습니다. 후속 보도들이 나오니까. 네, 문화교류, 이산가족의 대대적인 상봉, 지금 650여 명으로 이산가족이 만나게 될 경우에는 90여 회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 곧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8.15, 8월 15일 대대적인 이산가족 상봉, 이거 국제적인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남북 그 대북 확성기, 북한 네. 쪽에서는 또 대남 확성기, 이 서로 철거하는 뉴스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언급하신 미북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유력 거론, 이게 또 계속 또 터져 나오니까 계속 이 뉴스가 국민들을 잡고 있다. 그러면 여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진다.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구글 트렌드 등의 투표율에는 좀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더 큰 관심이 정상회담,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모아지고 특히 이 자유한국당 안보 중심으로 결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안보가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먹히니까 지방선거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연령대가 높은 고연령층의 이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인가라는 진단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바로 이런 부분들,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이 정상회담으로 이 여당 지지하고 있는 여당 성향이 강하니까요. 네. 어느 정도의 이 구도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물론 뭐 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지켜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 됩니다. 네. 투표는 투표고, 투표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입니다. 그럼요. 투표는 꼭 해야죠.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